창간 15주년 특별자담회 화성시 지역경제 이대로 괜찮은가 주제로 특별자담회를 열겠습니다. 박수 한번 하고 시작을 할까요?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패널로 화성상공회의소 박성근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신미숙 화성시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님 문미성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화성시의 일자리 경제국장님 김종대 국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자담회를 지역경제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잡았는데 느낌이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처음 이 질문을 받으셨을 때 전 이 질문을 하면서 조금 무겁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화성시는 인구가 연간 5만 명이 늘어날 정도로 인구가 많이 늘고 있다고 지난번에 서천모 시장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년 동안 하나가 생길 정도로 인구가 늘어난다. 그리고 가장 젊은 도시다. 서울시 땅보다 1.4배는 넓다. 뭐 이렇게 해서 이런 밝은 측면도 있지만 또 어두운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공장 난개발 문제, 또 그로 인해서 외국인 이주민도 많은데 행정 시스템이 부족한 문제, 또 소상공인들은 지금 경제가 악화돼서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적절하지 않은가 싶은 이 주제로 자담을 하는 게, 자 먼저 패널로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역경제 현안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화두를 좀 던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종대 국장님께서 순서대로. 네, 안녕하십니까. 그 화성신문 창간 15주년을 먼저 축하를 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정론 직필 언론으로 지역사회의 큰 발전을 이루는 그런 신문사로 발전하시기를 기원을 드리고, 그동안 그 화성신문사 임직원들 노고에 또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 경제하면 저는 그 투자, 고용, 그 소비라는 이 용어가 생각이 납니다. 이게 경제의 그 선순환 용어인데 지금 현재의 우리 지역이고 국가의 경제 상황을 보면 예측할 수 없는 국내외 그 경제 환경하고 그다음에 산업 패러다임이 이렇게 많이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고 고용의 주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업체들이. 그리고 또 화성시를 보더라도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또 국내외 경제 성장은 아주 감속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파로 인해서 지역의 고용 부진이라든지 소비 심리가 굉장히 위축됨으로 해서 이 소상공인과 또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선순환 경제가 잘 순환이 돼야 되는데 이러한 문제가 좀 막혀 있는 부분이 구석구석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그런데 한번 지혜를 모아서 풀어가는 그런 귀중한 자리가 되었으면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문 박사님. 네, 반갑습니다. 화성시 지역경제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역동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기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역경제 규모도 경기도에서 1위입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그걸 놓치지 않고,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가장 큰 그 지역 성장을 가지고 있고 경제 규모도 큰 지자체라고 할 수 있는데, 다만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생산한 만큼 여기에서 소비가 이루어지거나 소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은 가장 많이 하고 부가가치를 많이 생산하는데 이것이 지역 주민의 소득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고 그 생산된 것이 지역 경제 내에서 환류되지 못하는 이런 문제, 이것이 앞으로 화성시에서 해결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네,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 회장님. 네, 화성상공회의소 회장 박성권입니다. 오늘 그 15주년 창간 15주년을 맞이해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우리 화성신문 임직원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선 그 화성에는 제가 아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많은 일들이 지금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많은 일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 화성이 워낙 지역이 넓은 만큼 그 동서 간의 어떤 불균형 이런 것이 굉장히 우리가 지금 그 겪고 있는 상당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특히 서부 지역 같은 경우는 금속, 플라스틱 가공, 그다음에 기계 제조, 그다음에 전통 제조업 기반으로 되어 있고요.
동부 지역은 상당히 그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면서 뭐 전자라든가 그다음에 또 전기 이런 첨단 기술 업종이 상당히 많이 발전돼 있는 그런 지역으로 이제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양극화가 이루어지면서 또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그런 기반 시설에 대한 문제, 인프라에 대한 문제 이런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따르는 또 직원들 간의 어떤 그런 복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한 이런 현상들이 지금 현재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신 의원님. 원래 마지막에 그 얘기하는 사람이 제일 불리한데 안녕하세요. 저는 화성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미숙입니다. 우선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일단 떨리기도 하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느끼는 화성시의 지금 지역 경제의 문제점들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불확실성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 같은 곳에 보면 주식시장이 사실 굉장히 그 흔들릴 때가 뭐냐면 미래를 호황인지 불황인지 모를 때가 가장 실제로는 주식시장이 많이 흔들린다고 그럽니다. 근데 저희 화성시는 급속도로 인구가 유입되면서 어떻게 보면 중간의 과정들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에 대한 고민이 좀 없었던 것들이 지금 현재 지역 경제의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이제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큰 지역 안에 동서 간의 그 새로운 선주민 그다음에 또 뒤에 오신 화성 시민들의 불균형, 지역 간 편찬, 그다음에 지역에 지금 현재 있는 전통적으로 계속적으로 화성시를 지탱했던 전통적인 제조업체하고 그다음에 새로 들어온 신 4차 산업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한 그 간극 차이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람을 좀 불안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이렇게 인식되게 한 것들이 지금 현재 제가 느끼기에 주변 분들이 느끼는 그런 요즘에 가장 큰 화성시의 화두 문제점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문 박사님께서 화성시 전체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화성시 지역 경제의 특성을 포괄적으로 한번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지역 경제 하면은 제조입니다. 아까 부가가치 생산을 말씀드렸는데 화성시에서 생산되는 부가가치의 60~70%가 제조업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의 천국이죠. 그것의 명감이 있겠죠. 네. 그다음에 사업체 고용도 그 일반 사업체 고용 전체를 보면 한 42만 명 정도 되는데 여기에 제조업체가 한 23~24만 명 정도 되니까 이런 지역에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안산, 반월시화공단 같이 있는데 말고는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최대 집적 지역이 화성시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산업은 뛰지도 않아요. 기타 서비스, 정보 서비스, 도소매 음식 숙박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고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항상 우리 눈에도 제조업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이 제조업도 보면은 저희가 한번 빅데이터 같은 분석을 해보면은 그 제조업을 첨단, 준첨단, 일반 산업 하면은 경기도에서 다 1위예요. 첨단 산업도 1위고 그다음에 플라스틱, 금형 뭐 이런 저부가가치 업종도 1위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 같은 아주 돈 많이 버는 기업도 여기 있고 2, 3차 벤더도 여기 다 있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거를 제외하고는 얘기가 못할 정도로 제조업 중심의 지역 경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말씀드립니다. 큰 그림은 그거 하나면 다 끝나지 않나 싶을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네. 제조업이 그만큼 많으니까 실제로 다니다 보면 공장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제조장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문제점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우리 신미숙 의원님께서 화성시 지역 경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부분을 한번 조목조목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문미성 그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화성시의 제조업체의 숫자는 어떻게 보면은 꼭 중국의 인구처럼 어떨 때는 그 카운팅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도 하고요. 또 지금도 짓고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서쪽 지역에 굉장히 환경이 좋은 관광지까지 가더라도 가는 길에 이건 도대체 공장지대를 통해서 가고 있다는 느낌 빼니 안 들 정도로 화성시 전체가 공장지대인 것처럼 느낌이 들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게 좀 전에 말씀 가장 큰 문제점인 거예요.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앞으로 화성시의 계속 문제점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지역 문제점이 화성시는 이제 산업단지를 한 80년대부터 지금 조성하고 있거든요. 국가산업단지는 지금 이제 조성 중으로 지금 있고 이제 기초 정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산업단지가 한 17개 정도가 있습니다. 한 9개는 준공을 했고요. 8개는 지금 조성 중에 있고요. 첨단 산업단지 이제 동탄이 들어오면서 저희가 이제 첨단 산업단지를 개념으로 하나가 좀 지금 조성 중에 있고요. 근데 이것들이 2000년 이후에 조성된 것들은 지금 반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조성돼 있던 것들인데 그것도 지금 전체를 포괄하기에는 굉장히 작은 숫자입니다. 이런 거에 대한 그 논의가 지금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지역에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행감 때문에 기업지원과에다가 이런 산업단지하고 산업단지 이에 있는 분들하고 혹시 차별성이 있느냐고 질문을 했거든요. 특별하게 없답니다. 특별하게 없다는 거는 산업단지에 물론 산업단지를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는 되게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프라를 기본적으로 저희가 뭐 상하수도라든지 전기라든지 큰 그 LH 공사의 그런 그 대도시처럼 깔아주기 때문에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가 많죠. 근데 일정 크기 이상에 대한 업체만 들어올 수 있고요. 작은 업체들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한 대로 차별성이 아주 강력한 어떤 메리트가 있어야지만 열망을 더 많이 해서 제조업체들이 그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것들이 별로 없다는 게 지금 현재 이 화성시 전체를 공장화하고 그다음에 그 공장화 때문에 실제로는 플러스도 있지만 마이너스도 많이 시 입장에서는 산업단지가 그 개별 산업단지 그다음에 뭐 자체적인 산업단지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땅값 상승이나 그런 걸 염두에 두고서 만든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화성시 입장에는 또 다른 그 비용이 들어가는 단지들이 많거든요. 거기 있는 분들도 화성 시민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큰 산업단지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교통이라든지 어떤 인프라를 깔았지만 작은 공장지대도 실제로는 해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미줄 같은 거 하기에는 화성시 자체의 크기가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를 심각하게 해가면서 집행부처에도 마찬가지고 시 전체적인 마찬가지고 해야지만 화성시가 앞으로 2030년, 2050년 가서도 첨단화된 도시 플러스 환경도 살아있고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이 계속 들어와서도 살만한 도시라는 인식을 갖게 되는 그런 저만의 문제점이기도 하지만 실제는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이 좀 도움을 받으면서 논의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의원님. 이제 개별 입지로 들어옴으로 해서 굉장히 난개발이 돼 있고 마을 안에 이제 제주장이 들어와 있고 산속에도 이렇게 제주장이 들어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국토법에서 연접법을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공장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허가를 안 내주는 근데 연접법이 시행함으로 해서 마을이나 산속에 이렇게 제주장이 많이 돼 있고 아마 난개발하면 화성시가 꼭 이름이 올라갑니다. 감사원에서도 이렇게 계속 와서 관리를 하고 그러는데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산단을 조성을 해서 계획적으로 개발해 가는 것이 시도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적으로 크게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단을 개발해서 그 안에 인프라가 완전히 갖춰진 그런 시설에 기업이 입주를 하면 상당히 민원이 적을 것이고 앞으로도 그 난개발로 인해서 시에서 계속 비용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떻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 산단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일단 큰 그림에서 우리 문미성 박사님께서 먼저 화두를 그렇게 던지셨어요. 네. 화성시 그러면 첨단부터 2차, 4차 협력업체까지 제조업밖에 안 보인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문 박사님께서는 우리 화성시의 문제점 어떻게 보시는지. 뭐 그거죠. 그러니까 그 제조업이 모였지만은 거기에 청년들이 일하고 싶지 않은 거죠. 기업이 모였지만은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도 안 좋고 경제가 고도화되기 위해서는 이제 일단은 생산만 하는 게 아니라 생산 플러스 비즈니스 그다음에 고용자도 고부가가치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좀 전문 인력이 올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는데 화성시는 여태까지 양적인 성장에만 그쳐온 것이 사실이죠. 근데 질적인 성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환경도 좀 개선을 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골짜기에 그런 환경에서는 제대로 된 기업 제대로 된 근로자들이 어려운 거죠. 그러면 결국 이거는 약간의 경제 변동에 있어서 굉장히 취약한 거거든요. 지금 뭐 여기는 잘 통계가 안 나오지만 반월시와 같은 데는 그 가동률 많이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고용도 줄고 있어요. 근데 화성시도 지금 주요 경제가 반도체 지금 안 좋죠. 그다음에 자동차도 현대자동차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화성시 제가 보기에는 화성시에 있는 2, 3차 협력업체도 상당히 많이 고충을 겪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경제 자체가 취약한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경제가 잘 된다, 좋다, 뭐 고도화됐다 이거는 제조업이 많다라는 게 아니라 고차적인 제조업, 고차 서비스업, 정보통신 제조업, 연구개발 이런 등등이 많이 발전돼 있는 지역 경제가 고차적인 거고 오히려 그 경쟁력인 건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화성시가 1년에 48조를 생산해냈지만은 진짜 그 알맹이 있는 그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약점입니다. 전반적인 비즈니스 환경이 그 수도권에서 취약합니다. 아주. 그거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시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근로자 환경도 안 좋고요. 그 외형은 괜찮은데 뭐 양적으로 GRDP가 48조 원이면 네. 대단한 규모인데 그러네요. 외화 내빈이라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네. 자 우리 저기 상공회소 회장님 지금 우리 화성시는 여러 패널들 말씀하신 대로 기업 재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지금도 증가 추세에 있고 그렇습니다. 네. 상공회소 회장으로서 화성시에서 우리 제조업 사업체들을 위해서 어떤 지원을 좀 해주었으면 좋겠는지 하는 바람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좀 전에 우리 문 박사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기업하는 사람들이 대표로서 저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화성시의 난개발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사실 우리 화성시에 와서 기업하시는 분들의 나름대로의 생각을 쭉 이렇게 종합해 보면 그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위치적인 요인이 우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류라든가 또 대기업 근처에 있는 그런 위치적인 메리트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화성시에 많이 이제 기업이 들어오게 되고요. 또 수도권과의 가장 이제 수도권 중에서도 이제 핵심 지역이다 보니까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이제 여기 인력을 구한다든가 하는 이런 좋은 환경이 그래도 조금은 좀 낫다라는 기대를 하는 그런 기대 심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화성시에는 제조업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한 또 제조업의 대표 주자인 또 자동차, 반도체, 조선 철강 업종들 굉장히 성장이 지금 현재는 정체가 되어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이고요. 제조업은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체적인 그 경제 환경은 저성장 상태로 지금 유지되고 있거든요. 또 국내 고용도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계속 지금 낮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정부에서 이제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고 이렇게 하지만 지금 현재 제조업에 지금 진출하고 있는 신생 직업군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기존 업체들도 지금 현재 굉장히 사람을 구하기 힘들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요인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또 특히 화성시에는 지금 현재 자동차, 기계금속, 전기전자, 반도체 분야가 굉장히 주력 업종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화성시 전체 사업에서 제조업이 30% 정도가 이제 제조업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 제조업 르네상스로 위한 다양한 이제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과 어떤 그 기업의 환경적인 부분을 좀 일부 좀 개선을 하고 좀 우리가 되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그 제조업을 좀 활성화시키고 또 화성시에 있는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산업 활동을 왕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제 산학현 클러스터 통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제조업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도가 상당히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이를 위해서는 이제 인력과 기술 인력 확보, 그러니까 우리 산학현이라든가 이런 걸 잘 활용해서 전문 기술 인력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4차 산업에 관련된 신산업 분야에 대한 그런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미리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시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산업 분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지만 우리 이제 민간 기업과 시와 또 우리 또 이걸 시의 정책을 다루는 우리 모든 분들과 함께해서 그런 어떤 전문 인력 양성이 가장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로 우리들이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수도권이라는 유리한 이점을 차지하기 위해서 뭐 전문 연구기관이나 이런 거를 유치를 해서 우리 화성 지역에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봐야 될 것 같고 특히 그 화성에는 그 우리가 갖고 있는 KCT 같은 그 자율주행 시험 기관 연구센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그런 새로운 4차 산업의 전략 산업으로 크고 있는 그런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인증, 그다음에 생산, 개발 전반적인 분야에서 그런 어떤 투자나 그런 컨텐츠 개발에 적극적으로 좀 우리가 한번 연구하고 노력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박 회장님 말씀 들으니까 네. 어디 기업체를 운영하시는 건지 연구원 박사님이신지 모르겠어요. 네. 지금 말씀 중에 네. 그 제조업 르네상스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지원 정책을 좀 펼쳐달라 이런 말씀이신 것 네. 같아요. 전문 기술 인력도 확보해야 되고 또 4차 신산업에 대한 동력도 확보해야 되고 뭐 다양한 말씀들을 하셨는데 국장님한테 큰 숙제 드리는 것 같아요. 국장님 한 말씀 좀 해 주시죠. 우리 기업인들한테 이런 요구들이 많은데 어떻게 소통하고 계신지 또 이런 요구들을 어떻게 해결하시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시작하기 전에 우리 박성권 회장님하고 잠깐 이제 담소를 나누면서 우문현답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현장에 나가서 소통하는 것이 가장 문제점을 빨리 파악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이 힘들어 하시는지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현장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업체 수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1,400개의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최고 수준이고 이런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서 활동함으로 해서 어떤 결과가 도출되냐 하면 경기도 내에 저희가 재정 자립도가 1위입니다. 기업이 상당한 역할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드리고자 저희가 기업들하고 많은 소통을 하고 있는데 우선 매년 저희가 연초에 중소기업 지원 시책 설명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공회의소하고 같이 해서 관내 기업체들에게 우리 시의 정책과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여러 사업에 대해서 기업들에게 자세히 소상히 이제 설명하는 기회를 드리고 또 기업의 애로사항을 좀 저희가 직접적으로 청취하고 싶어서 1년에 한 번씩 전수조사를 합니다. 우편을 이렇게 해서 전 기업에다가 전수조사를 해서 어떤 유형의 기업 애로사항이 있는지 또 시의 정책은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요 애로사항을 청취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아까도 우문현답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나가서 여성기업인 협의회 수출기업인 협의회 또 제가 이제 부시장님을 모시고 나가서 상공회의소 쪽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시행하고 있는데 무릎팍간담회라고 아침에 조찬간담회를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번 참석하시는 분들이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임원진들이 돌아가면서 다양한 의견을 주시는데 시의 정책 방향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이런 모든 활동이 결국은 시의 공무원들의 눈높이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기업인들의 눈높이에서 좀 바라보고 그 문제점을 좀 해결해 주고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산단 얘기도 나왔는데 마도 산단이라든지 바란 산단이라든지 그다음에 경기 화성 바이오밸리라고 마도 청원이 있는데 제가 직접 현장을 좀 나갑니다. 나가서 임원들하고도 간담회를 하지만 개별 기업을 이렇게 방문을 해서 기업 애로사항을 이제 청취를 해주고 있는데 주로 기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까 그 우리 문미성 박사님이나 전문가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의 인프라 구축이 좀 약하다.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로자 복지 요새는 근로자 복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근로자들이 일하러 오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통 서부 지역의 교통의 문제 그다음에 그럼 구인난이 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해서 구인난이 발생하는데 구인난 해소 대책이라든지 또 이제 상품을 생산을 했는데 그 판로 지원의 문제 이렇게 다양한 애로사항을 저희 시에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을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시의 정책으로 이렇게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저 4차 산업 혁명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지금까지 말씀 중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군데군데에서 나왔었는데 이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심미숙 의원님 보실 때 화성시는 지금 심미숙 의원님 또 화성시 저 시의회에서 공부하는 의원으로 이렇게 잘 알려져 계세요. 공부하는 시의원. 우리 화성시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준비 잘하고 있는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공부를 하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오래 공부해야지 되는 거에 제가 들어있어서 상당히 어떨 때는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는 데까지는 해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그 미국의 AS 센터가 인도에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미국 시민이 자국에 자기가 산 TV나 냉장고에 문제가 생겨서 AS 센터를 전화하면 그 전화를 받는 곳은 인도에 있는 서비스 센터가 전화를 받고 그걸 다시 기사한테 컴퓨터를 통해서 알려주고 그런 시대에 지금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준비하지 않으면 굉장히 문제가 되게 많이 생겨가지고요. 화성시가 현재 지금 이런 거에 대한 준비하는 것들은 제가 지금 의회에서 알아본 거에는 그 한국산업기술연구원이라는 곳에 저희가 일정 부분 그러니까 그 연구하는 곳을 화성시를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어떻게 보면 투자 형태로 돈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일정 기간 지나면 그 연구하는 단체가 그 화성시로 이제 입주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화성시 기업들은 가까운 곳에서 본인 IT 제품, 특히 이제 IT 제품에 한해서 뭐 검사를 받는다든지 그러면 타시에 가서 서울이라든지 인천 타시에 가서 하는 어떤 시간적인 거, 어떤 비용적인 거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하고 있고요. 2년 전부터 지금 투자하고 있어가지고 저 일정 부분 지나면 저희 화성시로 유치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스마트 안전 분야에 대한 융합 신제품에 관계되는 것들도 지금 화성시로 유치하기 위해서 예전보다 더 화성시도 나름대로는 뭐 경기도에 있는 어떤 그 전체적인 관련 시스템이나 그런 걸 화성시로 유치하기 위해서 시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도 실제로는 아직까지는 부족한 것이 물론 존재해요. 하기 전에요. 제가 느끼는 것 중에 이거를 보신 분들한테 하나 말씀드리는 게 전문가만 보는 게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 보잖아요. 그러면 4차 산업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까지 있는데 한 번 정도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1차 산업은 말하자면 땅에서 나는 것, 자연물에서 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농업이나 뭐 축산, 수산업이 1차 산업이고요. 2차 산업은 제조업이라고 보시면 되죠. 어떻게 보면 제조. 3차 산업 같은 경우가 이제 상업, 금융, 유통. 뭐 보험, 네, 그 수송 그리고 3차 산업입니다. 그 뒷받침하는 거.
4차 산업이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4차 산업인데요. 뭐 IT라든지 그다음에 정보 그걸 통해서 융합 그게 이제 4차 산업이고요. 5차 산업은 이제 조금 더 가가지고 패션 그러니까 상상력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5차 산업이 많고요. 예. 6차 산업은 뭐 농업하고 뭐 제조업 합쳐서 하는 어떤 그런 거 이제 그것까지는 지금 저희 지금 4차 산업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5차, 6차까지 좀 잠깐 말씀드렸고요. 저 같은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4차 산업 계속 얘기하는데 4차 산업이 뭘까 하는 거라고 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부산에 그 저희 시의원들 전체에다가 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2박 3일. 그중에 제가 한 20대 중반에 부산에 그 한 2박 3일 놀러 갔다 온 거 이외에 잠깐 부산을 가봤지만 이번에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렀었거든요. 구석구석을 한번 봤는데 부산이 어떻게 보면 가장 제가 지금 서울보다 더 빨리 발전하고 있는 그러니까 작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발전하고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를 정도로 4차 산업 도시가 하나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보고 왔습니다. 부산에 가면 그 부산국제영화제를 하는 샌텀시티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 샌텀시티에 근 한 10년 사이에 4,670개 정도의 업체가 그러니까 그거는 IT 분야의 업체들이 들어와 있답니다. 좀 전에 그 문미성 그 박사님이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는 곳이 과연 어디냐. 그러니까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저희가 그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굉장히 많은 그 투자를 했습니다. 저희 나라가. 저희 부모님도 저한테 투자했고 저도 저희 아이한테 투자했기 때문에 저희 전 국민의 90% 이상이 전부 대학을 나오고 어떻게 보면은 나름 되게 퀄리티의 그 지식을 갖고 있는데 아이들이 제조업체에 가는 거에 대해서 돈하고 상관없이 자기가 그동안 배운 거에 대한 활용적인 면에서 굉장히 부담감을 갖고 있고요.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그 화성시만의 그 것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된 것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은 시가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일자리 정책을 해도 나오는 간극 중에 하나거든요. 4차 산업에 그 어떻게 보면 약간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화성시는 이점이 굉장히 많은 도시예요. 부산보다 훨씬 더 이점이 많은 도시입니다. 어떻게 보면 뭐 공항도 되게 가깝고요. 그다음에 본사나 개념이 되게 많거든요. 이런 곳에 대한 부분을 지금 저는 이제 요 15주년을 맞이해서 이런 자리가 있어가지고 같이 국장님도 나왔길래 그런 말씀 잘 하셨어요. 네. 그 공부하는 시의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공부 열심히 하셨네요. 그 때로 우리 그 김종대 국장님 공격하시기도 하고 하셨는데 국장님 우리 저 시의원이 공부하는 데 대해서 점수 몇 점 주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유 100점이시죠. 뭐 늘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저희 공무원들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고 굉장히 상상력도 풍부하신 그런 의원님이십니다. 그래요. 일단은 이거 말씀하신 100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4차 산업 관련해서 또 화성시에서 또 한 말씀 또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바와 같이 저희도 4차 산업 시대에 대응을 좀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선 우리 화성시에 있는 기업들이 빨리 적응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술적 위기를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 작년 말에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 혁신 전략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 스마트 공장을 3만 개를 구축을 한다. 또 8대 선도 사업을 지정을 했는데 미래 자동차, 또 드론, 바이오 헬스, 스마트 공장 등을 발표를 해서 많은 집중적인 투자를 해가지고 짧은 시간 내에 효과를 보자. 이런 전략을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중앙정부 정책에 이제 발맞춰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드론이라든지 우리 시의 그 강점인데 이 자동차가 굉장히 강점이거든요. 미래 자동차 부분, 스마트 공장 또 이런 것에 그 핵심 기술에 확보를 하고 또 이 중소기업이 생산성이 그 대기업에 비해서 3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생산성을 좀 갖춰주는 그런 쪽으로 정책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걸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 6월에
수도권 최초로 그 드론 시범 지역으로 지정을 받았지요. 그리고 금년 3월에 드론 전용 비행 시험장을 송산면 고정리 쪽에 이렇게 유치를 했습니다. 2022년까지 이제 이렇게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스마트 공장 구축과 관련해서는 제가 금년도에 이제 새롭게 상공회의소하고 예산을 같이 편성을 해서 독일과 일본을 직접 스마트 공장을 견학을 실시를 합니다. 기업체로 인솔을 해서. 그래서 제가 일본은 이제 상반기에 같이 갔다 왔는데, 일본의 그 대표적인 자동차 도요타 자동차 공장, 그다음에 그 자동차 부품 벤더 기업들을 직접 가서 봤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 동참하신 기업들이 상당한 공감을 가졌고요. 그다음에 그 스마트 공장 구축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 있으시고, 또 시에서도 앞으로 이제 이 스마트 공장 하는 것에 중앙정부와 같이 좀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 주력 제조업종인 자동차 분야인데, 미래 자동차 산업의 핵심 부품 국산화 개발을 위해서 6월 24일 날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하고 한국수자원공사 이렇게 뭐 한 7개 기관이 업무 협약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 협약을 해서 자율주행차 분야를 우리 시가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 협약을 해서 하여간 이 4차 산업의 다방면으로 시에서 이렇게 대응하고 대책을 세워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신민숙 의원님 또 김종대 우리 국장님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문 박사님 보실 때 이제 진짜 연구원이시니까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 평가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어떤 방향으로 또 나갔으면 좋겠는지 조언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그 대통령께서 제조 르네상스 선포식 하시면서 좀 안산을 방문하셨어요. 안산의 스마트 제조 혁신센터에 가셔서 이제 진짜 좋은 일자리는 제조업에서 나온다. 그래서 그 국가가 나서서 제조업 르네상스를 선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장소가 스마트 제조 스마트 팩토리 그 실증 센터라고 안산에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그 중소기업들이 거기 가서 자기 것들을 한번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마련해 놨는데,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아직 중소기업들이 그것까지 할 만한 단계도 아니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자칫하면은 구호 성격이죠. 4차 산업혁명 그러면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연결되는 연결되는 이런 사회인데, 그냥 스마트 팩토리의 ERP 뭐 이런 그런 전산 시스템이나 뭐 로봇 뭐 이런 거 한다고 해서 4차 산업혁명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미 하고 있었고, 다만 그 추동력은 사실 사람입니다. 이게 사람이 새로운 기계나 새로운 로봇 이런 게 아니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시장에 맞는 맞춤형의 이런 새로운 비즈니스 시스템을 만드는 그 새로운 경제 시스템으로 가고, 이것이 앞으로 정말 크게 영향을 미칠 텐데, 아직까지 우리 중소기업들이 약하고, 더군다나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개별 기업들이 뛰어난 기업들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현대나 기아자동차 연구소에서는 자율주행 많은 수준으로 올라가 있고, 수소 경제도 글로벌 수준으로 많이 올라가 있고,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 쪽 주변에는 정말 인공지능 연구하는 뭐 수천 명의 연구원들이 있는데, 근데 이게 화성시 지역 경제하고 상관이 있다고 생각 안 하는 거는 화성시에서 그것을 끌어갈 만한 거점이 없는 거죠. 그것들을 서로 연결시켜서 지역 경제의 활력으로 모색하고 이것들을 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 거점 이런 것들 끌고 갈 수 있는 동력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공공에서는. 민간에서는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공간은 우리나라 수도권에서는 강남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늘 나오고, 판교 테크노밸리, 그다음에 광교 테크노밸리 이런 데서는 기업하고 전문 인력들이 모여서 학습하고 이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화성 같은 경우에는 계속 생산 쪽에 매물다 보니까 아직 그런 데가 없는데, 저는 뭐 그런 쪽으로 좀
일단 전략적인 부분에 좀 투자가 화성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난개발 치유나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근본적으로 하는 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돈도 많이 들고 하고. 근데 화성시의 먹거리 산업, 먹거리가 될 만한 지식 투자 이런 것들 거점 이런 거는 그거보다 좀 덜 투자해도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화성시에서도 먼 거보다는 일단 지금 당장 그 화성시에 그 전략적으로 투자할 만한 미래 지식 산업 이런 것들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하고 대표적으로는 뭐 동탄 테크노밸리나 이런 쪽에서 정말 그 기업도 괜찮은 기업들 끌어오고 시나 경기도가 합해서 여기에 좀 제대로 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반을 한번 좀 딱 모아서 시범으로라도 그런 사업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정말 투자해야 됩니다. 비즈니스 새로운 거예요. 네. 지금 저 문 박사님 말씀대로 지금 정부가 스마트 제조 혁신, 스마트 팩토리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화성시 기업들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인드가 부족한지 현실이 부족한지 꼭 뭐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박성건 회장님, 우리 문 박사님 말씀에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는지 또 부족하다면 부족한 대로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또 여기 김종대 국장님 나와 계시니까 지원 사항 부탁할 거 있으면 또 부탁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신미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4차 산업 준비를 위한 여러 가지 인프라를 깔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우리 기업인들도 한번 거기에 참여를 같이 해서 같이 우리 지역에 뭐가 가장 적정한지 또 그걸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런 검토도 좀 한번 같이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에서 벌써 이미 준비를 하고는 계시지만 이게 이제 아직 가시적으로 떠오르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좀 앞으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사실 요즘 뭐 사람들 모이면 3-4명이 모이면 화두가 4차 산업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고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게 가장 큰 화두입니다. 사실 굉장히 요즘 뭐 대화의 거의 70-80%가 4차 산업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거에 대한 것이 가장 큰 부분인데요. 정부에서도 지금 스마트 공장을 도입하기 위해서 많은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실질적으로 이제 자원과 에너지를 지금 쏟아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스마트 공장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지금 몇 가지 우리들이 또 준비를 해야 되고 또 그걸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한 내용들이 그건데 사실 스마트 공장에 대한 기업인들의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스마트 공장 하면 뭐 생산 라인 자동화, 인력 대체 효과 뭐 그런 것 쪽으로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우리 기업인들이 첫 번째 인식이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는 앞으로 우리가 먼 미래에 또 받아야 될 그런 내용을 미리 지금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런 당장 인력을 줄이는 게 우리가 중요한 이런 쪽으로만 우리가 이런 4차 산업에 포커스를 맞춘다 그러면 사실 이거는 소탐대실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거로 해서 큰 거를 우리가 잃는 그런 현상이 되는데 스마트 공장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스마트 공장의 최종 목표는 물론 전문가들을 키워서 우리가 그거를 제품을 생산해내는 그런 테크니컬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생산성 제고와 그다음에 품질 향상입니다. 그게 먼저 하나하나 만들어진 단계에서부터 이제 4차 산업이 하나하나씩 정착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잘못되어 있는 이런 인식을 좀 개선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공장 선진 사례들을 굉장히 우리가 좀 잘 되돌아보고 또 그걸 벤치마킹해야 될 부분이 필요한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는 수요자 중심의 솔루션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공장 핵심 추진단 조사의 결과를 보면은 지금 우리가 간단하게 지금 현재 스마트 공장을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그러니까 환경을 만들기 위한 들어가는 준비를 하기 위한 예산이 약 대부분 통계를 보면 약 1억 5천에서 2억 정도 이 정도 지금 기본적인 비용이 투자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투자를 하고 나서도 이걸 활용률이 굉장히 낮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투자를 했는데도 이걸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해서 그 다음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이런 테크니컬한 부분도 또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진짜 스마트 공장을 제대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솔루션도 또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일단 뭐 우리가 환경만 만들어주는 그 기초만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도 개발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 또 사실 화성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시고 또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지만 우리 그 상공회의소 같은 이런 전문 기업 단체와 또 스마트 공장을 위한 그 스마트 공장 환경을 만들기 위한 TF팀도 좀 만들어서 우리가 같이 한번 그 준비에서부터 완성 단계까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개발하는데 함께 우리가 그 노력하고 또 교육을 해야 되고 또 전문가에 대한 그런 교육도 해야 되고요.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해서 스마트 공장에 대한 인식 개선에서부터 전문가 양성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되겠고 또 그걸 현실적으로 정착시키는데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선진 사회에 대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선진 사회에 대한 사례 조사도 많이 좀 해서 알찬 그런 프로그램이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박성건 회장님께서 사업체도 운영을 하시니까 이 스마트 사업에서 너무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일본을 그 벤치마킹 가서 보니까 저도 자동화 생각을 많이 하고 갔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산의 효율성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을 봤고 그 생산 현장에서 불량이 나오지 않는 그죠? 품질의 그 퀄리티가 높아진다 그럴까 품질이 굉장히 향상되는 그런 게 바로 이제 스마트의 최종 목표가 아닌가 그렇게 거기서 제가 좀 판단을 하고 들어왔는데 앞으로 저희 기회가 되면 우리 관내 기업을 상대로 해서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아니면 시에서 직접 하든지 해서 이 기업에 대한 스마트 4차 산업에 대해서 좀 인식 교육을 한번 그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네. 그 국장님 말씀하신 김에 그 부분도 계속 말씀 좀 해주시죠. 그 관내 주력 제조업 그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어떤 선제적 통상사업 발굴, 육성 필요하다는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현재 우리 관내 기업들을 이렇게 보면 이제 최저임금 상승이 굉장히 그 여파가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 지속적으로 경기가 좀 침체되는 그런 국면에 있기 때문에 내수 확보도 사실상 어려운 상태거든요. 또 그 국내적으로 보면 미국의 그 보호무역주의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시에서는 이 통상 사업 분야를 어떻게 방향을 끌어가야 될까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 첫 번째로 이 우리 관내 기업들에게 수출 단계별로 맞춤형 통상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수출 초보 기업은 내수기업 수출 장려화 사업 이런 거 또 수출 인프라 구축 지원 이런 사업을 시행을 해서 좀 맞춰나갈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수출 유망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운영하던 대로 시장 개척단이라든지 또 해외 전시에도 저희가 참여하는 걸 적극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출을 하다 보면 많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 대금 지불 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수출 보험조도 이렇게 좀 지원을 하고 있고 하여간 이 통상 사업 분야에 좀 다각적인 그런 정책이 좀 시행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발굴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수출 업무 지원 체계를 좀 전문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면 전 세계에 127개 무역관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그 코트라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관기관하고 지속적으로 협업 체계를 유지를 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좀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그 수출 업무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시에서도 그 수출 업무 지원센터를 이렇게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뭐 수출 업무의 그 DB화라든지 이런 걸 구축을 해 나가고 관내 기업들이
어떤 수출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한 분석, 그다음에 신규로 수출 기업을 어떻게 발굴을 해야 되는지 맞춤형으로 이렇게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저희가 통상 분야에도 좀 현 실정에 맞게 다각화로 해서 이렇게 좀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두를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각종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도 이를 잘 활용하는 기업들도 있고 또 잘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혜택을 보는 기업도 있고 잘 못 보는 기업도 있고, 무역사절단이나 전시회 참가 기업들은 화성시나 또 화성상공회의소에서 지원한 프로그램 잘 활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득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수출 초보 기업이나 내수 위주 기업들은 프로그램 잘 활용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박 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지금 우리 그 상공회 우리 그 화성 상공회의소 같은 경우는 한 10년 전서부터 우리 그 화성시와 같이 이제 수출 지원 센터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많은 그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흥시장 개척이라든가 또 뭐 전시회 참가라든가 또 그 새로운 국가, 우리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국가를 좀 시장을 발굴하는 이런 사업들도 열심히 지금 하고 있고, 굉장히 큰 도움을 받고 있고 지금 현재 그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 물건을 만들어서 판다는 자체가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새로운 아무도 모르는 국가나 그 지역에 가서 물건을 판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많죠. 또 사실 설령 우리가 처음에 가서 전시회나 수출 상담에 가서 처음에 가서 물건을 팔려고 뭐 상담했다 하더라도 그게 실질적으로 효과로 이루어지려면 여러 번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서 장기간 그게 준비가 되고 서로 교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가장 진행을 하다 보면은 많은 기업들이 경험의 부족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또 시간적인 문제, 또 지역 간의 어떤 편차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게 좀 잘 성공이 안 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거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병행해서 한번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요즘 이제 오프라인도 굉장히 중요한 시장 중에 하나를 지금 커버를 하고 있지만, 온라인 시장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우리가 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해서 지금 현재 그런 요즘 온라인에서 굉장히 뜨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연예 활동을 하는 그런 기획사들 활동하는 거라든가, 또 예를 들어 뭐 우리나라 유명한 방탄소년 그런 사람들도 사실은 그네들이 가서 공연도 하지만 이 유튜브라든가 이런 온라인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홍보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수출 활동을 더 증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한번 우리가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거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화성시와 우리 그 상공회에서는 그런 그 온라인을 통한 플랫폼 확보를 하는 그런 새로운 사업으로 한번 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 온라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수출 기업인들하고 이제 간담회를 했을 때 건의했던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수출 업무 지원센터를 통해서 온라인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저희가 좀 고민을 하고 있고, 일부 사업은 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출 관련한 업체에서 가장 요구하는 사항이 이제 수출했을 때 그 리스크가 있는데 이제 그 보험료를 좀 확대를 해서 나중에 그 대금 결제라든지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지원을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국제법에 대해서 좀 잘 모르기 때문에 국제법에 아는 변호사를 좀 시에서 선임을 해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해서 아마 상공회의소에서 변호사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사업도 하시고 계시죠. 예, 그래서 그냥 다양하게 저희가 정책을 좀 살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특히 그 우리 수출 기업을 위해서 이제 FTA 그 원산지 증명이라든가 시와 같이 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그 지원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 새로운 신흥시장 개척에 대한 이런 것도 좀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도 많이 그 같이 동행을 하셔서 그런 환경을 좀
같이 느껴보셨지만 앞으로 우리가 기존 시장 그러니까 선진국 시장에서 우리가 얻지 못하는 시장을 신흥 시장을 개척을 해서 우리 상품성에 대한 거 그다음에 가격에 대한 거 이런 거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 우리 한 가지 또 우리 오프라인에서의 중요한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 회장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그 화성시에다가 요구하시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부탁하시고 싶은 게 TF팀도 만들자 그러시고 협력해서 하자 그러시고 아시아으쌰 한번 하시자고요. 의원님도 우리 박사님도 계시니까 이런 그 전문 집단들이 가끔 이렇게 모여가지고 좋은 의견들을 많이 나누면 화성시에서도 정책을 수립하는데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 문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외화 내빈 우리가 여기서 화성시에서 돈을 벌어서 외부에서 쓴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 말은 화성시가 베드타운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그렇게 우려로 들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베드타운이 아니고 정주 여건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는 또 일자리와 관련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심희숙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이 이제 뭐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처음부터 한 20년 전 평촌 1세대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계속 나왔던 문제가 베드타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연구나 그런 부분은 사실 굉장히 많이 돼 있거든요. 이제 또 다행히 가까운 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 그런 어떤 전철을 밟은 게 되게 많아서 그래서 뭐 소니 같은 기업이 한창 잘 나갔을 때 그 주변에 경제 발전하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인구적인 면인 줄은 거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런 어떤 그 또 대규모의 그 주택 단지를 개발해 놓고 지금 그 전체 20% 30%뿐이 안 돼 있는 도시들도 있는 일본의 사례가 되게 많기 때문에 저희 나라 전체가 요즘에 이제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는 자적 기능을 갖춘 그런 도시를 만들자라는 개념이 되게 많습니다. 동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주변에 보면 뭐 동탄 1, 2 신도시 주변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삼성 디스플레이 예, 그런 어떤 그 대기업들이 동탄 1, 2 신도시의 그 배후 세력으로 있어가지고 약간은 실제로는 자적 기능을 갖춘 도시 형태를 되긴 합니다. 근데 제가 의원 되고 나서 첫 번째 방문한 그 회사가 화성시 대표적인 현대기아 그 연구소 있는 곳에 갔거든요. 근데 전무님이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박사급이 그 거의 5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많은 연구직은 있는데 결혼해서 그 동네에 오겠다는 그런 부부들이 거의 없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우리 문미성 박사님도 말씀하셨듯이 화성시에서 물론 이제 그 제조업체에 48조 원의 거대한 생산 유발력도 있지만 각 그 사람들이 받았던 임금의 고임금을 화성시에서 쓰고 가야 될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부족한 거죠. 그래서 원인을 찾아보면 뭐 교통 인프라 그럴 것 같은데 사실 부족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답니다. 일단 사람들이 밥만 먹고 살 수 없는 그러니까 좋은 식재료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좋은 교육 환경도 필요하고요. 좋은 문화 환경도 필요합니다. 그게 갖춰지지 않으면 그걸 봤던 세대들은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거는 기업한테도 굉장히 마이너스거든요. 기업이 안정된 가정을 꾸리고 안정되게 기업을 계속 유지하려면 노하우를 갖춘 전문가 집단이 계속적으로 노하우를 쌓고 그다음에 후배들한테 그거를 전수하고 그런 시스템들이 갖춰져야지만 기업이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그걸 다시 지역사회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는데 지금 화성시의 문제점 중에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이런 것들의 문제점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느끼면은 아마 저는 시도 같이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타운 부분 플러스 그다음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신도시와 미니 신도시가 늘어나는 것 중에 안정되게 새로운 주민들이 들어왔을 경우에 시를 바탕을 좀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뼈대를 요런 고민을 통해서 한번 다시 느꼈고요. 뭐 여기 박성권 회장님도 계시고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또 외부에서 이렇게 화성시를 걱정하시는 그 분들이 이런 얘기를 통해서 화성시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하면 저는 갖고 있는 이 훌륭한 인프라 제조업체들이
더 이상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아니면 더 좋은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두 가지 베드타운도 잡을 수 있고 그다음에 화성시가 좀 더 활기차고 젊은 도시로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기반은 아직까지는 남아 있다고 봅니다. 우리 저기 문비순 박사님도 우리 베드타운 관련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심리석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뭐 다른 준비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게 살기 좋은 도시 그 시나 의회에서 열심히 하셔서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게 가장 큰 건데 근데 이제 그 생각해 보면 상당히 멀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에서 해야 될 것도 많은데 그래서 오늘은 저기 또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이시고 일자리 경제국장님 오셨으니까 저는 이제 경기연구원에 있으니까 비슷한 도시들을 한 경기도에 31개 있는데 같이 비교를 해보면은 그냥 단순 비교해 보면은 여기가 경제 규모 1인데 그에 맞는 경제 인프라 지원 인프라가 굉장히 많이 취약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화성시가 농업 중심에서 제조업 중심으로 하는데 굉장히 짧게 된 거죠. 순식간에 발전하다 보니까 그에 관련한 인프라를 구축할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기업 지원 사업을 많이 하시지만 저희 눈에 보면은 그냥 죄송합니다만은 생색내기 수준밖에 보이지 않고 앞으로 좀 더 많이 하고 또 전문성도 높여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원 시스템 자체가 많이 부족하고 인프라 그런데 그래서 이제 만약에 하면은 이제 비즈니스 센터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성남, 안양 이런 데 가면은 기업인들이 와서 포럼도 하고 컨벤션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비즈니스 센터가 있어요. 그리고 외국에 가도 웬만한 조그만 기업들도 그런 것들 다 있거든요. 근데 화성시 같은 경우에 제조업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동탄에 가도 무슨 아파트형 공장이 있는데 기업인들이 모여서 컨벤션도 하고 회의도 하고 뭐 호텔도 좀 있어서 같이 만나서 교류도 하고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거는 무슨 인센티브를 주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요소에 그런 것들을 좀 투자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아시다시피 뭐 안양, 부천 이런 데 가도요. 다 그런 게 있는데 이거는 좀 의원님께서 노력을 하셔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상공회의소의 역할이 굉장히 크죠. 이제 기업인들의 의지를 모아가지고 이런 지원 기능도 해야 되는데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기업지원기관의 전문성하고 이 지역의 산업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전략산업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와 연구와 모니터링이 계속돼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보통 외국도 그렇고 국내에도 이렇게 경제 규모가 어느 정도 크면은 산업진흥원 같은 걸 전문기관을 좀 설립하는 추세입니다. 이 정도 규모 되면은 우리 지역은 이걸로 앞으로 먹고 살 거고 이런 먹거리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계속 모니터링도 하고 기업 지원도 하고 인프라도 구축하겠다라는 것들을 만방에 하는 거죠. 특정한 전문기관이.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관련된 기업들이 저기는 저거 키우네. 자율주행 자동차로 화성시가 앞으로 키우겠다 그러네. 그러면은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도 있고 화성시 관내 자율주행하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있고 이걸 키우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이러한 모니터링 기능과 기획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공무원이 하기 힘들고요. 공무원 아시다시피 순환보직하고 있고 그런 거는 이제 전문적인 기관과 상공회의소 같은 기업들의 협의체 이런 것들이 모여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직 안 갖춰졌는데 그런 것들을 갖추면서 정말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고 환경 좋고 하는 건 좋은데 그것은 이제 시 자체가 해야 되지만 우리 경제환경위원회나 우리 일자리 경제국장님은 다른 지역에는 없고 꼭 있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조속히 투자 계획과 집행계획 뭐 이런 것들을 좀 마련하셔서 좀 시민들에게 좀 비전을 제시했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시는 10년 되면 이걸 먹거리 산업으로 해서 크게 발전을 나겠다. 뭐 이런 문 박사님 아주 좋은 제안 많이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제안 중에 독특한 표현이 하나 나왔어요. 생색내기. 우리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한 말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와서 많이 속으로 땀이 나고 있습니다. 많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도 많고 또 전문가의 눈으로 보시니까 정확하고 예리하게 이렇게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선 그 한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산업진흥원 설립에 대해서 저희도 아주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인 기초계획은 수립을 해서 경기도에서 이제 승인 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밑 접촉을 해서 산업진흥원 설립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의견이 좁혀졌거든요. 사실 그 경기도에서 총 생산량도 저희가 1위이고 굉장히 기업 수도 많고 하기 때문에 역시 전문가의 그 예리한 눈이 정확히 짚어내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설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조언을 얻을 거 있으면 우리 문 박사님께 좀 많이 지원을 요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열심히 하고 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렇게 항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저기 화두를 조금 바꿔가지고요. 소상공인 경영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화성시에서도 소상공인 육성과 지원 정책에 대해서 아주 다각도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 또 골목 상권 침체되는데 그것도 골목 상권 살리기 위해서 시에서는 지난 4월부터 행복 화성 지역 화폐를 발행하고 계세요. 또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짧게 한번 말씀 좀 들어보고 싶네요. 네,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그 경제 지표가 부정적으로 이렇게 이제 지표가 집계가 되면 가장 끝에 이제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이 재화가 결국은 이제 소상공인들한테 이렇게 사용되어져서 이게 경제의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민선 7기 서철모 시장님이 출범을 하면서 소상공인과를 저희가 과를 창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소상공인과가 이제 최초로 그 조직 개편을 하면서 만들어질 때는 일거리가 너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면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고 시기적절하게 과학 분리를 해서 설치를 한 거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 수치로 보면 저희 화성시의 소상공인 사업체 수가 46,000여 개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탄 이 신도시가 입주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5만 개가 훨씬 넘는 그런 소상공인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 소상공인의 육성과 자립 기반 지원을 위해서 우선 이 소상공인들이 담보 능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신용 등급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가장 직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해서 저희가 업체에 보증 대출을 했을 때 보증 지원을 해드립니다. 저희가 24억 정도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보증 지원을 해주고 또 이자가 또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이자 차액에 대해서 2%를 시에서 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집행 실적을 제가 좀 여기 오기 전에 좀 살펴보니까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626개 업체에 111억이 보증 지원이 됐습니다. 굉장한 실적을 업체당 한도가 있나요? 한 개 업체당 한도가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까지. 예, 그 운영 자금을 이제 저희가 대출해 놓은 건데, 여기 신미숙 위원장님 오셨으니까 한 가지 부탁을 말씀을 드리면 예산이 이미 소진이 다 돼서 이해 추경에 이 소상공인 지원 보증 지원해 주는 예산을 좀 추가로 확보할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좀 당부를 드리고, 또 저희가 전통시장에 4개소가 있고 상점가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 활성화 대책을 위해서 지난번에 의회에 통과가 됐는데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 협력관계 형성을 꾀하고 요즘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이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화성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를 의회에서 통과해서 이제 공표를 했습니다. 또 이 소상공인들에게 좀 효율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하기 위해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금 제정해서 입법 예고 중에 있는데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이렇게 시행하도록 하고, 이 소상공인들이 이제 창업할 때에 창업 방법을 모르거나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부딪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창업보육지원센터를 관내 대학에다가 위탁을 해서 창업하는데 많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제가 결재를 한 게 기억이 나는데, 아까 우리 문미성 박사님 말씀하셨는데 이 소상공인의 조직화
협업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 기반시설 구축 사업을 공모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7개 정도 이렇게 공모해서 선정을 할 것인데 아마도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하면 지정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국회의원님들하고도 이렇게 협조 체계를 구축해 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그 경기 지역 행복화성 지역화폐 저희가 4월 15일 날 사실 발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출시를 했는데 이 지역화폐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지역에서 생산된 재화가 지역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이렇게 쓰임받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책 발행 뭐 일반 발행에서 한 242억 이렇게 목표로 해서 발행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이 2달 만에 한 67억 정도가 이렇게 발행이 됐고 발행만 하고서 또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사용을 실제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용한 걸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한 41% 정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높게 지역에 이렇게 다시 환원되는 그런 선순환 구조로 잘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그 지역화폐 발행에 협조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 또 우리 상공회의소 저희가 상공회의소 가서도 설명회를 하고 했거든요. 기업인들이 적극 동참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잘 운영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듣기로 우리 박성건 회장님께서는 기업에 대한 환경 경영 체제 인증 또 환경 오염 물질 배출 시설 컨설팅 사업 이쪽에 대해서 계속 화두를 던지고 계세요. 아주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환경에 대한 인식은 뭐 국민 누구나가 다 관련돼 있는 거고 지금 최근에 또 특히 미세먼지라든가 공기 대기질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우리 온 국민이 환경에 대한 중요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 화성에는 또 뭐 전국의 공장인 것처럼 화성이 이제 많은 제조업 공장들이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지역보다도 우리 화성이 굉장히 관심 지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화성 시민들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화성 시민들도 그 깨끗한 공기 또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또 화성에는 또 1만 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조업 등록된 수가 1만 4,400개 이 정도 지금 현재 1만 개가 넘는 제주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 도시고 또 칠학지구와 제조공장 이게 서로 혼재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저는 사실 그 화성 상공회의소 회장을 취임하면서 가장 먼저 제가 내세웠던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기업의 사회적인 역할에 대한 책임을 좀 강화하자는 것이었는데 그 중에는 물론 사회 공헌에 대한 우리 기업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또 더 중요한 거는 또 지역 환경에 대한 그런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걸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아마 기업의 사회적인 공헌의 가장 큰 첫 번째 그 화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 그 기업인들 만날 때마다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게 기업에 대한 환경관리 체계를 좀 체계화하고 이걸 제대로 정립을 해놓자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은 우리가 작은 비용을 들여서 할 일이지만 나중에는 우리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도 그게 해결이 못하는 이런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계속 그런 문제들에 대한 준비와 또 그걸 체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계속 기업인들과 대화를 하고 있고 또 시와도 지금 열심히 지금 이제 앞으로 해결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그 시장님과도 대화에서도 제가 그걸 제안을 했던 게 이제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화성시에 있는 기업에 대한 환경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고 그걸 체계적으로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환경 인증제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서 그걸 하고 정확한 그런 걸 지킬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걸 좀 정확하게 하자 하는 그런 생각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또 이것을 우리가 그냥 우리 기업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 주민들과 같이 그 크로스 체크할 수 있고 또 공동으로 이걸 서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캠페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종합적인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공동 협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에서 얻어지는 수익과 또 제수업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가장 중요한 포커스를 환경에 두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우리 기업들도 거기에 대한
좀 책임을 가지고 건강한 생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를 좀 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우리 시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또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신미숙 의원님께서도 환경 그러면 또 빠질 수가 없잖아요. 미세먼지 관심도 많으시고 한 말씀 하십시오. 예. 짧게 말씀을 드리면요. 시가 이 조례는 있습니다. 화성시 에너지 기본 조례라는 거를 가지고요. 중간에 3조 2항에 보면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생산 및 이용 촉진 시책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가장 느끼는 거는 법이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만들어 놓고 사용하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아마 이런 것도 있었어라는 부분들이 갖고 있고요. 에너지는 요즘에 화석에너지에 대한 사용 부분이 분명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화석에너지를 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버릴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환경적인 제품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냐 아니면 고효율적인 에너지를 사용하는 부분이냐에 대한 부분도 같이 논의해 가면서 그런 시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기업에 대한 분명히 책임성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기업에서 생산품을 나올 때 시가 점검하는 부분은 기업 안에 들어가 점검하는 부분 별로 없습니다. 근데 사용하고 있는 물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폐기물,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하신 주변의 어떤 그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들은 시가 점검을 하지만 대부분은 기업 자체가 점검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기업의 자율성은 충분히 보장돼 있고요. 그 자율성을 지키는 것도 기업이라는 뜻입니다. 시가 새로운 정책을 계속적으로 발굴하는 것도 물론 좋은 부분 중에 하나인데 기존에 갖고 있는 부분들에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저는 역제안으로 점검을 어느 정도 했는지 어떻게 보면은 시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잘 하고 있는데 플러스 알파를 하기 위해서라는 부분을 시가 좀 고민해야 되지 않냐 하는 부분도 같이 주시면 저는 더 좋겠다는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요. 여기 뭐 국장님도 계시니까 있는 조례를 통해서 상공에서나 기업들한테도 좀 제안을 주시고요. 기업들도 이렇게 많은 그 회원사들이 갖고 있는 부분에서 이런 정책을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시에다가도 주시면 저희는 안심하고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성시 지역 경제가 좀 더 발전되고 안정화되고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한 30초, 1분 정도 짧게 가볍게 멘트 하나씩 좀 날려주시죠. 짧게 30초 개념을 하니까요. 저희가 그 성경책인가 어디 지금부터는 대선 토론 분위기로 가는 거예요? 네, 예. 모래 위에 지은 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 아무리 예쁘게 지어도 바탕이 흔들리면 어느 순간 한꺼번에 우르르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그 반대로 반석 위에 지은 작은 집은 천년 만년이 갈 수도 있습니다. 시의 정책은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어떤 바탕을 까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가능하면 하나의 정책, 법 그런 것들도 아주 길게 가는 어떤 정책으로 만들어서 좋겠습니다. 홍 박사님. 네, 모두의 화성시가 1위 성장 지역이다 이렇게 드렸는데 이제부터는 양적인 성장이 아니라 이제 질적 성장, 질적 발전을 시민 앞에 화두로 던져서 중지를 모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다음에 우리 그럴까요? 박성훈 회장님. 조금 전에 우리 패널 분들께서 박사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의원님도 말씀하신 우리 화성시가 배드타운화되는 것은 그걸 절대로 막아야 된다. 그리고 또 정주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야 된다. 저는 격하게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우리 화성에서 생산되고 있는 제품들을 화성 지역에서 어느 정도 소모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의원님들하고도 말씀 많이 드리고 또 이제 시에서 또 관계 그 부처들하고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성 지역의 생산품을 화성 지역에서도 어느 정도 소화를 해줄 수 있는 일정 비율을 좀 올려줄 수 있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지역 발전을 해서 우리 상공회에서도 시와 함께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그런 환경도 적극적으로 만드는데 저희들이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그 우리 화성시 발전으로 해서 우리 기업인들이 시와의 어떤 관계 이런 걸 떠나서 우리 지역의 같은 일원임을 생각을 하고 열심히 또 지역 발전을 해서 사업도 열심히 하고 또 함께 노력을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국장님. 네. 오늘 그 아까 모두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화성신문사 창간 15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지역 경제를 이렇게 한번 되짚어보게 해서 너무 의미 있는 자담회였고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필드에서 우리 기업 하시는 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우리 상공회의소 회장님이 많이 들으셨는데 정말로 좋은 제안들 많이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신미숙 위원장님은 저 같은 위원회 상임위원장님이신데 사실 그 의회하고 파트너십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꼭 질책만 하지 않고 좋은 정책 제안 주시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도 역시 기대에 맞게 이렇게 또 좋은 제안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또 우리 문미성 박사님은 화성시의 기업 현황을 너무 많이 아시고 화성시 현황을 많이 아시는데 좋은 제안 오늘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깜짝 놀라는 제안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말씀하신 모든 사항을 이렇게 전문가들이 주신 의견이니까 시의 정책 수립해 나가는데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화성시 하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 또 일자리가 많이 창출돼서 시민이 행복한 도시 그런 좀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좌담회 1시간 반 정도가 지났는데요. 드는 느낌은 참 화성시가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구나. 그러면서도 급속하게 발전하니까 이렇게 성장통을 겪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이게 짧게 그냥 해결돼야 될 문제가 아니니까 30년, 50년 정도 이렇게 먼 미래를 바라보는 큰 그림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 숙제들 서로 많이 주셨어요. 예산도 또 뭐 승인도 해주셔야 되고 국장님한테는 또 과제도 많이 가지고 또 우리 저기 상공회의소한테는 또 우리 문 박사님께서 또 더 큰 활동을 하시라고 또 격려도 하시고 또 그럼 누가 문 박사님한테는 숙제를 안 주시네. 아무튼 그 지금 마지막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파트너십 협력 이런 거 통해서 화성시 지역 경제가 아주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좌담회 패널로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박수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